아버지와 유치원 교사이셨던 어머니 아래서 외동으로 자란 저는 어려서부터 형제나 자매가 있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아무래도 부모님 두 분이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 많은 것들을 혼자 해야만 했거든요. 게다가 저는 어려서부터 체구가 작고 몸이 약해서 종종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곤 했어요. 하지만 바쁘신 부모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언니나 오빠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름 힘들고 마음고생은 심했지만 그래도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좋은 성적으로 마치고 여대 영문과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는 꾸준히 건강관리도 하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면서 한층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대학에 입학할 때만 해도 장밋빛으로 보였던 제 전공이 막상 졸업을 앞두니 생각보다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된 거지요. 결국 대학원과 취업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광고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항상 일하시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인지 직장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몇몇 친구들은 저에게 얼굴도 예쁘장하고 집에 여유도 있으니까 얌전히 있다가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이나 가는 건 어떠냐고 뭐하러 사서 고생을 하냐고 했지만 저는 꼭 저만의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광고회사에 들어갔는데 이쪽 일이라는 게 원래 일은 엄청 많은데 박봉이었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 근무를 했을 무렵 사실 이직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엄청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희와 자주 거래하던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었어요. 호감 가는 외모의 서글서글한 성격 때문에 같이 일하기 편한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성으로서의 특별한 감정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업무 때문에 의도치 않게 남편과 한 달 가까이 거의 매일 봐야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서로 정이 많이 들었고 그게 이어져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은데 사귀기 전에도 늘 일이 늦게 끝나면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고 제가 피곤해 보이면 먼저 쉬었다 하자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배려를 해주었어요. 남편의 그런 따뜻한 마음씨에 저는 하루가 다르게 빠져들었고 2년 정도 만난 무렵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무역회사를 다니셨던 시부와 전업주부였던 시모 밑에서 일남 일녀중 맞이로 자랐다는 남편에게는 10살도 넘게 차이나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늦둥이 여동생이라 그런지 남편이 엄청나게 애지중지한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때만 해도 그게 안 좋은 일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족에 대한 사랑이 넘쳐서 좋더라고요. 요새 뉴스에 보면 가족 간에 안 좋은 뉴스도 많은데 시댁은 모두 서로서로 아끼는 게 눈에 보였으니까요.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건 모두에게 사랑을 넘치게 받아서인지 나이 어린 신우가 하는 행동들이 철딱서니가 없다는 거였지만 그건 제가 뭐라고 할 일은 아니니까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댁에 몇 번 왕래를 하게 되었어요. 시댁에 도착하면 신우가 꼭 그렇게 저를 훑어보고 이건 어디 거예요 하고 묻고 그랬거든요. 솔직히 처음에는 없던 여동생이 생긴 것 같기도 해서 귀엽게만 느껴졌어요. 저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런데 꼭 뭐가 마음에 들면 남편한테 오빠 나도 저거 사주면 안 돼? 하고 조르더라고요. 제가 앞에 버젓이 있는데도요. 문제는 신우가 그러면 남편이 알겠어? 알겠어? 오빠가 사줄게. 그러지. 한 번도 안 된다고 하는 적이 없더라고요. 만약에 물건이 옷이 아니라 예를 들어 팔찌나 귀걸이면 언니 그거 나 한 번만 해보면 안 돼요? 이러거든요. 처음에는 의도를 눈치채지 못한 제가 얼떨결에요. 여기 한번 해봐요 하고 2-3번 건네준 적이 있어요. 그러자 좋다고 그걸 팔에 귀에 걸치더니 남편을 보면서 오빠가 새언니한테 이거 나 주라고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코앞에서 버젓이 다 듣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남편이 먼저 나서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거나 어리광 부리지 말라고 안 된다고 딱 잘라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더군요. 자기도 난처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고요. 그렇게 솔직히 처음엔 2번이나 팔찌랑 귀걸이를 뺏겼습니다. 게다가 저희 셋이 그러고 있으면
시모랑 시부는 쟤들은 사이도 참 좋다면서 우리 며느리들 애가 양보도 잘하고 심성이 곱다 그러셨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 들으시는 분들은 절 바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때는 저도 어쨌든 처음 겪는 상황이니까 똑부러지게 행동을 못했어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한 이후로는 다른 연인들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결혼 비용이나 혼수, 예물 같은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최대한 검소하게 하길 원하면서도 혼수만큼은 생략 없이 할 건 다 했으면 좋겠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저는 저대로 평생 꿈꿔온 결혼식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식만 검소하게 하는 건 내키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벌써 부딪히게 될 줄은 몰랐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어요. 남편은 한 이틀 고민하는 듯 하더니 저에게 그럼 혼수 다른 건 생략하거나 줄이더라도 신우한테만큼은 신우가 갖고 싶어 하던 명품 가방을 하나 사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이럴 때 점수 따면 좋잖아 하면서 둘이 자매처럼 지내려면 윗사람이 먼저 베풀고 들어가는 게 보기 좋지 않겠냐고요. 이때 솔직히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점수를 따도 시부모님한테 따는 게 맞지 내가 왜 신우한테 점수를 따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신우한테 이미 그 가방을 제가 사주기로 말해놨기 때문에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엄청나게 실망할 거라고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걔는 우리 집에서 안 된다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애니까 자기가 이번에만 좀 맞춰줘라며 저한테 부탁을 해오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혼수는 일체 다 생략하고 신우 가방만 하나 사주고 말라고 했어요. 대신 당신 돈으로 사주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그럼 어른들을 무슨 낯으로 보냐고 하길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우가 엄청 속상해할 텐데라며 걱정하는 남편을 보고 솔직히 아무리 사랑하는 여동생이라도 그렇지 뭐 저렇게 눈치를 보나 싶더군요. 결국 양가에 딱 필요한 혼수와 예단만 하고 허례허식은 생략한 예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내내 자리에 입을 뚱하니 내밀고 있는 신우가 눈에 보이긴 했지만 결혼식 당일날 신우 신경 쓸 정신은 없더라고요. 신우가 그 이후로 저한테 거리를 둔다는 게 느껴졌지만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신우 눈치 보고 그럴 이유가 있나 싶어서 그러던지 말던지 냅뒀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건 돈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반반 부담하는 거였어요. 생활비나 경조사 비용 등이 해당이었어요. 집은 원래는 아파트를 살까도 생각해봤지만 그러면 청약에 응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청약에 당첨될 때까지는 친정 부모님이 소유하신 아파트에서 거주하기로 했습니다. 20평으로 작은 아파트였지만 머무는 동안 관리비만 내면 되었으니 저희에겐 아주 유리한 조건이었어요. 사실 시댁의 경우 저희를 도와줄 여유가 없기도 했어요. 시부가 다니던 회사에서 나온 뒤 그동안 시모가 모았던 돈과 퇴직금을 모두 합쳐 치킨집을 열었는데 바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손해만 크게 보고 장사를 접으셔야 했거든요. 게다가 신우는 아직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니 도움은커녕 오히려 남편이 벌어서 보태고 있는 지경이었죠. 남편이나 저나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끼고 있었기에 생활비만큼은 정확히 반반씩 부담하여 서로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한 거였지요. 그런데 남편이 이런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한두 달치 생활비 때문에 이혼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지요. 저도 단지 그런 사실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화가 났던 건 남편이 저에게 생활비를 주지 못한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 된 신우는 갑자기 유학을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군요. 제가 이런 시국에 무슨 유학을 가냐고 말려봤지만 들으려는 생각이 없었어요. 심지어 신우의 전공은 국어국문학과였는데 갑자기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고 난리더군요. 남편도 그럴 거면 네 능력으로 가라며 못 도와준다고 딱 선을 그었지만 신우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저 역시 그런 신우를 말릴 힘도 그렇다고 도와줄 여유도 없었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땐가 신우가 미국으로 갔다고 남편이 그러더군요. 무슨 돈으로 갔냐고 하자 남편도 모르겠다며 자기 능력으로 벌어서 공부한다 했다고 하더군요.
딱히 믿음은 안 갔지만 어쨌든 이미 갔다는데 제가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도 이상하게 들릴 것 같아서 그래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매가 저 몰래 은밀한 거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한 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3개월 전이었어요. 저희는 매달 1일 정해진 통장에 각자 150만 원씩 이체를 하는데요. 남편이 한 이틀만 더 시간을 주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은 처음이라서 의아했지만 한 집에 살고 못 대먹고 그럴 돈도 아닌데 안 된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크게 생각지 않고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남편이 제 눈치만 살살 보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제가 왜 돈 입금 안 하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런다며 좀 시간을 달라고 하더군요. 저도 아내 된 입장에서 무슨 빚쟁이 마냥 추궁하기도 그래서 그냥 무슨 일 있어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어영부영 한 달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남편이 한 달 생활비를 입금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 생활이 어떻게 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이든 숨기려고만 하지 말고 털어놔보라고 했지만 남편은 극구 아무 일도 아니라며 미안하다고만 하더군요. 문제는 이런 일이 3개월 내내 이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남편에게 벌써 3개월째인데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무조건 기다려달라고만 하면 되는 거냐고 따져묻자 남편이 자기도 지금 죽을 맛인데 저까지 그래야겠냐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그동안은 그래도 남편이 미안해하고 하니까 저도 더 말은 안 했었는데 이제 저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여자 생겼냐고 물으니까 그건 아니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든 해결하고 나서 털어놓을 테니까 일주일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런 다툼이 있고 이틀 뒤 남편이 출장이 잡혔다며 일주일 집을 비워야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이렇게 긴 출장을 가는 일은 처음이었어요. 여자의 촉이라고 해야 할지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출장 당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다녀온다고 하고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고 저도 남편 뒤를 밟았습니다. 강원도로 출장을 간다던 사람이 공항으로 향하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의 목적지는 미국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남편과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동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남편의 동료에게 남편이 출장을 간 게 맞냐고 하니까 맞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부산으로 간 거 맞냐고 하니까 맞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기에 왜 저한테 거짓말을 하시냐고 저희 남편이 부탁하던가요 하면서 따져 물었어요. 제가 그분께 남편이랑 이 일로 이혼할지도 모른다고 그러니 제발 솔직히 말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난처해하더니 자기가 말했다고 하지 말라면서 남편이 여동생 보러 미국 간다고 휴가 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들었어요.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는 안도감과 동시에 여동생을 만나러 가면서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실망감이요. 일주일 동안 남편은 착실할이 많지 저에게 자주 연락을 해왔지만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안 이상 모든 게 가짜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은 그런 것도 모르고 어디서 퍼왔는지 모를 강원도 음식 사진을 보내기도 하고요. 제가 나도 휴가 내고 강원도로 지금 갈까 하고 떠봤을 때는 자기 정말 지금 너무 바빠서 제가 와도 같이 1시간도 못 보낸다며 엄살을 떠는데 얼마나 가식적으로 보이던지 있던 정도 다 떨어지더군요. 게다가 남편에게 믿음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저는 남편 방을 뒤졌고 거기서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바로 신우의 미국 유학에 대한 진실이었어요. 자기 힘으로 생활하겠다며 떠났다던 신우를 남편이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었더군요. 한두 푼이 아니었어요. 남편 월급보다 더 큰 금액이 신우에게 들어가고 있었고 무엇보다 화가 난 건 청약통장을 해지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청약통장은 적어도 저에게는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었고 약속이라고 생각했는데 상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해지를 한 것도 부족해 어떻게 신우에게 다 퍼줄 수 있었던 건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카드 내역서를 살펴보니 공부와 관련된 건 하나도 없고 전부 쇼핑몰과 외식이 대부분이었어요.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전화해 이혼하자고 하고 싶었지만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받을 건 받아야겠다 싶어서 분노를 억누르고 기다렸습니다.
1년만큼 길게 느껴졌던 일주일이 흐르고 남편이 집에 왔어요. 수요일 대낮에 제가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을 줄은 남편도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남편은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저를 바라보면서 출근 안 했냐고 묻길래 나도 누구처럼 휴가 좀 내고 쉬는 중이야 라고 잔뜩 비아냥거리며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남편도 제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챘는지 깊은 한숨을 쉬더라고요. 제가 왜 거짓말하고 신우 보러 간 거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돈은 다 신우한테 썼던데 왜 말 안 했냐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사정하듯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신우가 미국에 갈 땐 정말 공부를 하러 간 게 맞는데 가자마자 남자친구가 생기면서 상황이 꼬였다는 거예요. 신우보다도 어린 남자애라는데 신우가 그 남자한테 환장을 해서 가진 거 다 퍼주고는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했다고요. 저한테 하나뿐인 여동생이 도와달라는데 어떤 오빠가 거절을 할 수 있겠냐면서 그래서 한두 번 돈 보내준 게 다라고 하더군요. 이번에 보러 간 것도 하도 징징거려서 걱정이 돼서 보고 온 거라고요. 제가 청약통장은 왜 해지한 거냐고 하니까 신우가 차가 없어서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차 사주느라 그랬대요. 한다는 소리가 청약통장엔 돈도 별로 없었다면서 주인도 없는데 방까지 뒤진 건 좀 지나친 것 같다고 저한테 오히려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아나무인 태도를 보고 있으니 내가 뭐 한다고 이런 남자랑 미래를 꿈꾸나 싶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나한테 안 준 450만 원부터 일단 언제 줄 건지 말해보라고 하니까 또다시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너 개털이지? 라고 물으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면서 되려 큰 소리를 치기에 시끄러우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어요. 이혼하자고. 어차피 지금 너 써있는 이 집도 우리 엄마 아빠 집인 건 알지 개털아 라고 하자 저한테 제정신이냐며 소리를 치대요. 그래서 차라리 네가 바람을 핀 거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고. 하지만 여동생은 뭐 떼낼 수도 없잖아 라고 제가 받아치자 저더러 같은 여자끼리 이해도 못 해주냐면서 저더러 네 친동생이어도 이럴 거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신우를 질투하다니 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냐 그러기에 제가 옆에 놓여있던 리모컨을 집어서 남편 머리통에 던지면서 개소리 짓거리지 말고 내 눈앞에서 당장 비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네 여동생이 내 친동생이었음 벌써 정신 차리라고 머리채 잡고 뺨 때리고도 남았다고. 내 동생이 아니라 네 동생이니까 내가 지금 이 정도에서 끝내는 줄 알라고 했네요. 리모컨의 정통으로 머리를 맞은 남편은 어지간히 놀래는지 캐리어를 들고 다시 혼자 저 들으라는 듯이 미쳤네. 미쳤어를 반복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이 복도에서 사라지는 걸 확인하곤 바로 현관 비밀번호를 바꾼 뒤 인터넷에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해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행히 지금 상황을 들은 변호사는 남편에게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고 가능하면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실제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가 해준 말대로 법원은 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아무래도 적금까지 해지해가며 여동생에게 빼돌린 정황 등을 보면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건 남편임에 분명했기 때문에 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덕분에 이혼에 더불어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까지 내놓게 생겼습니다. 애가 있었다면 생활비에 양육비까지 애가 다 클 때까지 받았겠지만 돈 몇 푼 더 받는 것보다 둘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혼한다는 말에 눈 하나 꿈쩍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결혼 후에도 재산이 따로 없어 잃을 게 없다고 생각했었던 것과는 다르게 저에게 위자료까지 줘야 한다는 판결을 받거나 이제 자기 잘못을 뉘우친 사람 마냥 그제서야 저에게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조정기간 동안만큼은 그 시절 제가 좋아했던 그때 그 사람으로 돌아와 저에게 엄청 잘했어요. 매일같이 저에게 용서를 빌며 제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하더라고요. 하지만 끝내 제 마음을 돌려놓지는 못했죠. 앞으로 여동생을 다시는 안 보고 살겠다며 제 앞에 무릎 꿇고 비는 건 물론 제 다리를 붙잡고 눈물까지 흘려가며 애를 쓰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연기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정도였으니 사소한 정에 휩쓸리지 말고 제가 정한 대로 결정 되돌리지 않고 위자료도 전부 받을 거고 이혼도 되돌릴 생각 없다고 못을 박아줬습니다. 결국 끝끝내 제 마음을 돌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본전 생각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지 여동생 주려고 그러는 건지, 이건 자기가 선물해준 거 아니냐며, 이건 자기 거라고 마지막 남은 옷까지 몇 개, 가방 몇 개를 두고 빼돌리고 있더라고요. 그 추한 본 모습을 보니 제 마음 돌리지 않은 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억지로 또 바뀌지도 않을 남자를 이번에는 진짜일 거다 믿으면서 살 뻔했네요. 친정부모님도 그런 집안에서 저만 혼자 이방인 마냥 겉돌봐야 지금 당장은 힘들지라도 앞으로를 생각해보면 제가 내린 결정이 틀리지 않을 것이고,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힘들었을 텐데 정말 대단하고 장하다고 해주시니 그나마 그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위자료 받은 거 얼마 되지 않는 돈이고 그동안 제가 받은 스트레스나 마음고생에 비알바 못 되지만 독하게 받아내서 앞으로 더 힘들 남편과 시댁 생각을 하면 지금 당장 제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복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제가 저 스스로 더 성공하고 행복하게 지낸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이제는 저도 더 이상 헤매이지 않을 생각입니다. 한동안은 여유도 찾고 제 인생에만 집중해서 살아볼까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결혼을 전제로 5살 위 남자친구와 연애하고 있는 29살 여자입니다. 남자친구는 소개로 만났고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간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연애한 지는 햇수로 2년차가 되어가고요. 결혼 이야기가 오간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아직 결혼을 위해 따로 진행된 건 없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서로 인사드리기만 했고 상견례나 뭐 이런 것도 아직 안 한 상태고요. 양가 부모님의 반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응원받으며 잘 만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도 남자친구가 연애하면서 저한테 잘하는 모습만 봐왔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청혼에 응한 것이었어요.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막 와닿는 하루입니다. 연애하면서는 정말 좋은 것만 보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했기 때문에 서로의 가치관이 이렇게 다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한 적 없습니다. 사실 연애를 막 시작했을 당시에는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도 해본 적 없습니다. 제 나이가 어리기도 했고 남자친구도 연이은 취직 실패에 공무원 준비를 하다가 여러 번 낙방을 한 뒤 평범한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다니고 있었거든요. 주변 지인들에게서는 남자친구가 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비해 하는 일이 별 볼 일 없다, 집안 차이가 조금 나지 않느냐, 이런 말들로 제가 훨씬 아깝다는 듯한 이야기들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단지 지금 버는 돈이 적다고 해서 2년이 가까운 시간을 함께한 사람을 휴지 조각 버리듯이 버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결혼을 하고 나서라도 연애할 때처럼 저를 항상 웃고 즐겁게 해주기만 한다면 돈만 있고 사랑이 없는 결혼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치관이 차이 난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사람이 달라 보일 수 있는 일인가 싶어요. 저희 집이 떵떵거리면서 살 정도로 엄청난 부자 집안은 아니지만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 아래서 부족함 없이 자라왔습니다. 저희 어머니 30년간 쉬지 않고 일해오셨고 이제 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몇 년 전에 은퇴하셨고 노후 대비도 다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어머니께서 저 시집가기 전까지는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계속 일해오고 계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7남매 중 막내인데 제가 봐도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친할머니에게 정성이셨어요. 형제 중에서도 제일 효자였고 제일 성공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봐온 거지만 친할머니는 장남이 잘 돼야 된다며 지원을 큰아버지에게만 해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전쟁 직후에 할아버지하고 서울로 올라오셔서 자식들 키우면서 안 해본 일이 없다고 들었고 이후에 식당을 시작하게 되고 나서 큰 돈을 벌었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없지만 할머니 이름으로 건물도 몇 개나 있었다고 들었고 그것들은 전부 다 큰아버지들이 사업한다고 이리저리 건드리다가 다 날려먹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할머니 재산으로 뭐 하나 해보신 적 없어요. 아들인데다가 막내라서 고모들과는 다르게 대학까지는 지원을 받으셨지만 엄마 말로는 저 태어나기 전에 두 분이 자리 잡기 전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부터도 큰아버지 챙기신다고 뭐 하나 제대로 지원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할머니 지원을 받은 큰아버지들은 하던 사업이 망해서 지금은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고
그나마 착실하게 대학 졸업하고 회사 생활 하시면서 안정적으로 돈을 모은 저희 아버지가 형제 중에서는 가장 잘 풀린 케이스였습니다. 지원받은 거 하나 없으셨으면서도 아버지는 할머니한테 참 잘했어요. 할머니는 그렇게 쌓아두신 재산을 다 날리고서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연립주택에서 전세로 살고 계시고 거주하시는 전셋집도 저희 아버지가 대부분의 돈을 내서 도와드린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잘하는 만큼 엄마도 할머니에게 참 잘하셨어요.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까지도 주말이면 가끔씩 할머니 집에 온 가족이 찾아가 집 정리도 해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했으니까요. 엄마도 내내 일하다가 휴일에 그러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불평불만 하나 없었습니다. 저도 철이 들고 나니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서 아버지한테 대든 적도 있어요. 아버지는 은퇴하셨으니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은데 집안일 하나 안 도와주시고 집안일은 일하고 돌아온 엄마의 몫이었고 할머니 집에 가서도 일하는 건 전부 엄마의 일이었습니다. 엄마도 쉬어야 하지 않겠냐며 할머니 집 가는 건 이제 그만하자고 아버지께 대들었지요. 물론 돌아온 말이 좋은 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엄마도 하루하루 나이 들어가시면서 체력적으로 힘에 부처하는 게 제 눈에도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퇴직을 앞두고 있는 와중에 명절날 오랜만에 전부 다 모인 가족들 앞에서 할머니는 이제 나이가 90인데 혼자 지내는 것도 힘들고 요양원에 가기도 싫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됐든 좋으니 합가하라는 뜻이었죠. 그러면서 가족회에 비슷한 게 열리게 되었는데 고모들이야 그렇다 쳐도 그동안 할머니 등골을 쪽쪽 빨아먹으며 재산 전부 다 나눠서 날려먹은 큰아버지들이 하시는 말이 너희가 제일 잘 살고 어머니랑 가장 가까이 살고 있으니 너희가 모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결혼하는 것까지 얹어서 제가 시집을 가게 되면 제가 쓰던 방이 비게 되니 방도 남지 않느냐고 할머니 지금 살고 계시는 집 전세금을 빼면 전부 다 저희 집에 줄 터이니 그렇게 하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더라고요. 전세금도 오히려 고모들보다 보태지도 않으신 분들이 뭐 엄청난 거 포기하는 거 마냥 생색을 내고 있으니 제가 들어도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온 집안 통틀어 막내나 마찬가지였지만 말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친척들 앞에서 따졌어요. 아버지가 어른들 앞에서 그게 무슨 버르장머리냐고 저를 멈추더라고요.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계셨고요. 큰어머니들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곧 회사 그만둔다고 들었다고 그러면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시어머니 모시기도 딱 좋겠다고요. 한 분 빼고 여태껏 전업주부로 살아오신 분들이 여태까지 일한 저희 엄마한테 떠넘기는 꼬라지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전부 다 날려먹었다지만 여태까지 할머니가 모아놓은 재산으로 여유롭게 지내시던 분들이 이제 갱년기가 와서 슬슬 이리저리 아픈 곳 생기는 저희 엄마한테 이제 일 안 하니까 모시면 참 좋겠다고 하는 말도 어이가 없었고요. 그날 결론이 난 일은 아니고 좀 더 이야기해볼 일이라고 흐지부지 되기는 했지만 누가 봐도 우리 엄마가 독박 쓰게 될 거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 말 맞다나 어른들 일에 제가 끼어드는 게 주제넘은 일일 수도 있지만 이대로 평생 우리 엄마 혼자만 다 떠안는 꼴 보기 싫어서 나중에 엄마만 따로 해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엄마도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노후자금 쓰면서 편하게 지낼 때인데 엄마도 몸성한 곳 별로 없는데 이제 와서 할머니 모시면서 시집살이 하는 거 보고 싶지 않다고 그거 보면 내가 시집 가서도 마음 아프지 않겠냐고요. 할머니한테 받은 거 하나도 없다면서 할머니가 애지중지하던 장남인 큰아버지도 있고 할머니 재산 가지고 사업하다 날려먹고 나서 전부 지방으로 도망가 놓고 돈 떨어져 개털된 할머니 거들떠도 안 보고 지내는 다른 며느리들 있는데 왜 엄마만 혼자서 독박을 써야 하냐고. 그리고 그날도 별것도 아닌 것처럼 엄마한테 떠넘기려는 큰엄마들 못 봤냐고요. 그럴 바에야 요즘 황혼이혼이 유행이라던데 엄마도 차라리 아빠랑 이혼하고 엄마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고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는 대번에 네 아빠랑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그런 것 가지고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며 저를 나무랐어요. 꼭 모시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 아빠랑 상의하면서 알아보고 있다고. 할머니 전세금에 형제들 십시일반해서 우리 집 근처에 방 하나 얻어드리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 할머니 나이가 이제 90인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얼마나 더 사시겠냐고. 오죽 외로우시면 저러시겠냐고. 아직 은퇴 안 했다 생각하고 몇 년만 더 고생하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사람 좋은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안일이라서 사실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만한 일은 아니지만 저도 워낙에 답답한 나머지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다가 고민이라는 식으로 이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남자친구는 제가 이 일 가지고 엄마한테 이혼도 생각해보라 한 사실에 엄청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말도 안 된다는 듯한 말투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혼이라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꺼내냐고, 믿음이 안 간다면서 반대로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라고, 너는 너네 부모님들이 그러신다고 해도 똑같이 모실 생각이 없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맞벌이 하시면서 노후 준비도 완벽하게 되어 있으시고 저한테 손 벌리실 일 절대 없다고 대답하니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러면 반대로 엄마가 모시는 게 시어머니가 아니라 외할머니였으면 아빠한테 엄마랑 이혼하라고 할 거냐고 또 묻더라고요. 저희 외할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고 할머니 요양원 가기 싫어서 자식들한테 신세 지려는 것과는 다르게 요양원에 들어가셨고요. 요양원 계실 때도 저도 엄마 따라 몇 번 다녀와 봤는데 뉴스 같은 데서 나오는 것과는 다르게 괜찮았거든요. 꼬치꼬치 묻는 질문들에 전부 대답을 하기는 했지만 기분이 조금 그랬어요. 제가 고민이라고 남자친구한테 털어놓은 요지는 이렇게 우리 엄마가 힘들었고 친척들이라고 있는 게 다들 남일인 것 마냥 우리 엄마한테 떠넘기기 바쁜 모습이 너무 실망스럽고 한편으로는 너무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집요하게 왜 우리 엄마가 할머니 모시는 걸 가지고 제가 나서서 이혼을 하라 마라 하느냐, 그게 너가 기분 나쁠 일이 뭐가 있냐 말하더라고요. 나중에 가서는 그래서 앞으로 너네 부모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는 것까지 묻길래 아직 모시기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집 근처로 방을 하나 얻어드릴 계획도 있으신 것 같다는 계획도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그건 조금 아니지 않냐고 반대를 하더라고요. 누가 보면 우리 엄마가 이혼하는 거를 남자친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친구는 자식된 도리로 부모님을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말을 하길래 그때부턴 저도 남자친구 반응에 기분이 되려 안 좋아져서 자식된 도리로 부모님 모시는 게 맞으니 아빠 혼자 모시면 되는 거 아니냐. 엄마가 할머니 자식도 아니고 며느리일 뿐이고 할머니 모시게 되면 집안일이고 할머니 수발 드는 것까지 다 엄마 몫이지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쏘아붙였어요. 그 말을 듣더니 남자친구가 그건 아닌데 라고 말하며 참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꾸 자식된 도리 운운하면서 오히려 저희 친척들 편을 드는 것 같은 모습에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러나 싶더니 남자친구가 그러는 이유는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구구절절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는 중이었으니 저한테는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이지요. 아무튼 본인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절주절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본인 어머니, 아버지가 IMF 때 구조조정을 당하면서 이후에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하는 동안에도 자식들 굶기지 않겠다고 온갖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살아오셨다. 이제 나도 결혼을 하고 안정적인 상태가 되게 되었으니 이제는 효도를 하고 싶은데 너가 말하는 걸 보면 너는 부모님께 효도할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게 참 걱정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자식이 다 컸으니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당연한 거고 저도 효도를 안 하겠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남자친구가 말하는 안정적인 상태라는 말이 조금은 거슬리더라고요. 결혼하자마자 안정적인 상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할 때 양가지원 받기로 했지만 예비시댁 형편상 많은 걸 도와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남자친구 회사에서 복지제도로 사내복지기금을 통해서 은행보다 저렴한 이율로 주택 구입 자금을 융자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서 대출을 많이 끼고 신혼집을 구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 효도는 당연히 그 대출금을 다 갚고 난 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말하는 효도는 결혼하자마자부터 자기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고 싶다는 말이었고요.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이자가 싸다고 하더라도 모아놓은 돈이 적어서 대출금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한 달에 이자로 나가는 돈만 해도 무시 못할 테고 남자친구 말 맞다나 사람 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냐. 효도를 하려면 대출금을 다 갚고 나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따졌지요. 남자친구는 당장 자기 어머니는 일하기에도 몸이 너무 망가진 상태라 이제 조금 편하게 지냈으면 하니 이해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일할 만한 체력이 안 되는 건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 아니지 않냐. 거기에 할머니까지 모시게 된 상황이라고
그런데 대출금 갚으면서 우리가 버는 돈 가지고 양가에 어떻게 생활비를 드리겠다는 거냐고 물었더니 남자친구는 너희 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냐? 거기에 할머니 모시게 되면 전세금 뺀 돈까지 생기는 건데 당장은 안 드려도 아무 문제될 게 없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경우가 다르니 이 부분은 제가 이해해줘야 한다고 하면서요. 대출금 다 갚고 나면 그때 가서 드리자고요. 우리 엄마가 할머니를 모시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쩌다 이런 이야기까지 오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남자친구의 태도는 강경했어요. 더 이야기해봐야 결론도 나지 않을 것 같고 싸우기만 할 것 같으니 그만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남자친구는 끝까지 말을 보태더라고요. 제가 엄마한테 이혼하라고 하는 행동은 너희 어머니가 불효를 하게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엄마가 제 말을 듣고 이혼을 결정하게 되신다면 부모를 내친 불효자 집안의 여식을 며느리로 드리는 자기 어머니의 기분이 어떻겠냐면서요. 나중에 진짜 우리 도움이 필요할 때 며느리 눈치 본다고 아무 말도 못하지 않겠냐고 그것만 생각하면 참 어머니가 불쌍하다고요. 그 말에 저는 기분이 너무 상해서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고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기적인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우리 엄마 챙기듯 남자친구도 자기 부모님 챙긴 건데 그걸 가지고 나빴다느니 내가 옳고 당신이 틀린다는 거 말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둘이 결혼을 생각하고 있던 사이인 만큼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에서 조율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아무리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걸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장모님들 우리 엄마가 불효자라고 말한 건 용서가 되지를 않네요. 솔직히 이제는 확실하게 엄마가 할머니 안 모셨으면 좋겠고 남자친구와 결혼도 다시 생각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남자친구도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건지 벌써 일주일째 아무런 연락이 없고요. 참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 보내봤습니다. 후기입니다. 벌써 한 달 만인가요? 남자친구와는 결국 헤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저희 부모님이 모시기로 결정되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다른 이야기가 더 있어서 이렇게 후기 남기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온 건 제가 사연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너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당당하게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혹시나 마음이 바뀌어서 연락한 건가 싶어 남자친구 찾아간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사과를 하더라고요. 결혼 준비하면서 서로 조율해 나가야 할 부분을 자기가 일방적으로 말한 것 같았다고 미안하다고요.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아주 상상도 못한 폭탄을 던지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한테는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아직 말은 안 했답니다. 결혼 전인데 벌써부터 저를 싫어하게 만들 수는 없다면서요. 그러면서 제 생각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라고 말을 꺼내더니 자기는 사실 나중에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살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놀라서 그날 그랬던 거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의 폭탄 발언에 놀라서 말도 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용돈을 드리는 건 제 말대로 대출금을 다 갚은 이후로 미루자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생각 고쳐먹고 어머니가 할머니 모시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 아니겠냐고 저도 어머니를 보고 효심을 배우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미쳤냐고 차라리 생활비를 드리면 드렸지 모시고 살 생각은 없다고 딱 잘라 거절했더니 남자친구가 싱글벙글 웃더라고요. 그러면 생활비 드리기로 결정한 거다 라고 말하면서 대화를 끝내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유도신문이었고 저는 바보같이 거기에 넘어가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참 효자났다고 오빠네 부모님들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시겠다고 생활비는 오빠가 앞으로 실컷 드리라고 말하고 그렇게 효자면 그냥 앞으로도 쭉 결혼하지 말고 부모님 모시면서 행복하라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반응에 정신이 나간 건지 집에 가는 길부터 해서 미안하다고 하다가 갑자기 제 욕을 했다가 다시 미안하다고 했다가 아주 난리도 생난리가 아니었어요. 저한테 잘해주는 모습만 보고 결혼을 정한 대가가 이렇게 큰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인연이란 세월 만나오는 동안 이렇게 고집이 세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라는 건 상상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미리 알았더라면 결혼 이야기 오고 갈 필요 없이 진작에 헤어졌을 텐데 말이에요. 아무튼 애타게 잘못했다고
부모님 모시고 살 생각도 없고 생활비도 줄 생각 없다며 저한테 사과하는 남자친구와는 그렇게 안전이별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기회조차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고 우리 엄마와 할머니 이야기가 남았네요. 사실 우리 엄마도 할머니 모시고 살겠다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거예요. 아버지도 엄마의 결정을 듣고 미안한 마음이 더 컸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친척들에게 전부 다 연락을 돌려서 최종적으로는 할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했으니 생활비조로 얼마씩은 매달 보내줬으면 한다는 통보를 했고, 할머니 집 전세금 뺀 돈과 부모님 돈을 합쳐서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주고 제가 독립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도 생각한 것보다 고단수셨더라고요. 할머니도 다 생각이 있으셨던 거예요. 평생 일궈놓은 재산 날려먹은 자식들과 지원 한번 받지 않고도 끝까지 할머니 챙겨왔던 우리 부모님에 대한 건 이미 계산에 있으셨나 봐요. 그래도 자식이라고 뿔뿔이 흩어져서 제대로 자리도 잡지 못하고 사는 거 마지막에는 신세지고 싶은 게 아니라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이 크셨나 봐요. 사실 할머니가 큰아버지들 때문에 개털이 되기는 했지만 그 와중에도 마지막을 위해 숨겨둔 건물이 하나 있으셨던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저희 부모님한테 물려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자식들끼리 분란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에 마지막에 자기를 모신다고 하는 자식에게 남은 재산을 전부 물려주실 계획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나서서 모시겠다고 할 사람은 우리 부모님이 유일할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고요. 할머니는 모시기로 결정했다는 말을 들으시자마자 우리 부모님, 특히 엄마한테 정말 고맙다고 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들어가 살 생각 없고 요양원을 들어갈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애초부터 같이 살 생각은 없으셨던 거예요. 그 와중에도 엄마는 요양원 들어가실 필요 없다고 이미 어머님 모시고 살려고 결심했고 저도 결혼은 뒤집어졌지만 독립시킬 계획이니 셋이서 오손도손 살자고 하셨고, 할머니는 자식 농사 말아먹은 줄 알았는데 한 놈은 성공했고 이런 며느리까지 얻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여태까지 몰라줘서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하셨다가 사과하셨다가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훈훈하게 할머니 사건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결혼까지 할 뻔했던 남자친구 말이 생각이 나네요. 이런 우리 엄마를 보고 불효녀라고 했던 게요. 결과적으로는 할머니 때문에 잘못된 결혼할 뻔한 걸 모르게 되었고 엄마도 여태까지 고생한 거 인정받고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되었으니 참 좋게 끝난 것 같아요. 할머니 살아계시는 동안에 저도 다시 제대로 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4년 된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비록 낳은 정에서는 버림을 받았지만 자라는 과정에서는 기른 정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저를 이렇게 길러주신 지금의 엄마에 대한 감사함은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물론 저를 낳아준 생모에 대한 상처는 성인이 된 지금도 아물지 않았지만요. 이런 제 마음을 알면서도 남편은 남편 자신과 친정엄마 사이에서 제가 한 사람만을 선택하기를 강요하더군요. 저는 어떻게든 다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만 더 이상 엄마가 저로 인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4살, 언니가 6살일 때 저희를 낳아주신 생모께서 집을 나가셨습니다. 고모에게 듣기로는 동네 어떤 아저씨와 눈이 맞아 도망간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고 솔직히 지금도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단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유가 어찌됐건 생모가 저희 자매를 포기했다는 것이었죠. 그런 생모가 그리웠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어렸을 때 만들어진 옅은 기억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흐려져만 갔습니다. 지금은 거의 기억도 나지 않네요. 생모와의 추억을 잃은 게 슬프지만은 않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새엄마 덕분이에요. 사연을 적기 위해서 새엄마라고 처음 불러봤습니다만 사실 저희 자매는 처음부터 엄마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아빠가 엄마라고 부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부르기 시작했지만 언젠가부터는 너무 당연하게 그냥 우리 엄마였어요. 새엄마라는 이름은 다른 사람이 불러준 거였지 저희에겐 그냥 엄마였어요.
엄마도 우리를 엄마 가슴으로 낳은 자식으로 끌어안고 사시면서 그런 단어는 개의치 않으셨다고 해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아빠와 엄마가 재혼을 했습니다. 아빠는 재혼이었고 엄마는 초혼이었지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저와 언니를 볼지 걱정한 엄마의 배려로 결혼식을 치르는 대신 작은 사진관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생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왠지 모르게 고맙고 미안해서 밤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 또한 엄마의 배려였다고 들었어요. 만약에 친자식을 갖게 되면 저와 언니에게 소홀해질지도 모르겠다며 차라리 낳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로 인해 아빠는 돌아가실 때까지 엄마에게 미안해했어요. 아빠를 만나서 엄마가 너무 희생을 많이 했다고요. 저랑 언니도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엄마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내준 천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아빠의 사업이 크게 흔들렸던 적이 있어요. 같이 일하던 직원의 실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가까이 아빠와 우리 세모녀가 떨어져 지내야만 했어요. 그때 엄마가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저희를 키워주셨어요. 사실 지금도 가끔 내가 엄마였어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기 배로 낳은 자식도 아니고 믿고 시집온 남편이 돈도 못 벌어다 주는데 도대체 우리를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아빠가 돈을 잘 벌 때 우리를 낳은 엄마도 우리를 포기하고 떠났으니깐요. 저와 언니는 엄마와 다른 모녀들처럼 같이 목욕탕도 가고 쇼핑도 가고 시시콜콜한 비밀 이야기도 나눌 만큼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설명을 하는 게 오히려 어색할 만큼 그냥 평범한 모녀 사이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지금의 남편도 다 알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남편은 가족애가 넘치고 생활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에 남편감으로는 딱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의 연애를 하고 누가 먼저 물어볼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굳이 생모가 아니고 새엄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제겐 한 명뿐인 엄마인데 구태여 그런 설명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깐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서류를 떼니 거기에 엄마에 대한 존재가 나와 있었습니다. 남편은 너무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동화책에 나오는 새엄마에게 구박을 받으며 살아온 공주 혹은 신데렐라의 주인공을 보는 듯 측은하게 쳐다보며 한동안 모라말을 잊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다르게 나랑 언니 그리고 엄마는 여느 다른 모녀지간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지만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때만 해도 남편이 뭐라 생각하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남편이 처음부터 저희 엄마를 좋아하지 않았던 건 알고 있어요. 나중에 남편의 행동들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피도 안 섞인 남인데 자기가 장모 대접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도 같아요. 한 번은 남편 생일 때 친정엄마가 사위 먹으라며 미역국에 갈비에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주셨거든요. 사위 사랑은 장모라면서요. 하지만 남편은 감사하다는 말도 하는 둥 마는 둥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다 민망하고 속상해서 죽겠더라고요. 남편이 자리를 떴을 때 제가 뭐 이렇게 고생을 했냐고 봉투에 30만 원을 챙겨서 드렸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한사코 고사를 하셨는데 제가 도무지 받질 않으니 그 돈을 남편한테 돌려주셨나 봐요. 집에 돌아와 제 앞에 봉투를 꺼내 보이며 뭐 이런 것까지 챙기냐고 한 소리 하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그렇다고 그 봉투를 다시 받아오면 어떡하냐고 짜증을 내자 계모 소리 듣기 싫어서 괜히 저러는 건데 무슨 오바냐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저를 말리더라고요. 그러다 결혼 생활 3년 차가 되던 무렵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고로 한순간에 돌아가셨어요. 언니랑 제가 사망신고를 했고 부모님이 거주하시던 집과 아버지 차 그리고 저희 모녀 앞으로 나온 6억의 사망보험금까지 모두 엄마가 관리하기로 했어요. 저나 언니 사이에 아무런 이견과 잡음 없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정리가 되었어요. 형부도 처가 재산이니 저희더러 알아서 하라며 아무 간섭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 혼자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난리더라고요. 언니와 저에게 한다는 말이 자식들도 권리가 있다는 둥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엄한 사람한테 다 뺏긴다는 소리를 하면서요.
6억이면 우리 전세로 옮길 수도 있고 어디다 투자도 할 수 있는데 왜 바보같이 그걸 엄마한테 맡기냐면서 저한테 법무사한테라도 조언을 구해보라며 사람을 달달 볶더라고요. 듣다 못한 제가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고 엄마가 아직 젊으신데 벌써 재산을 나누라는 거냐며 제가 화를 내자 저더러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른다면서 그러다 큰 코 다친다고 혀까지 차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남편은 재산 명의를 얼른 당신 명의로 돌려야 한다고 하질 않나. 다 뺏길지도 모른다며 저더러 천하태평이라고 하질 않나. 혼자 뭐가 그리 걱정인지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그런 모습을 계속 보고 있으니 조금씩 남편에 대한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냥 남편하고 엄마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라는 고민이 대부분이었어요. 다른 사람들 보면 딸이랑 사위가 엄마를 모시고 여기저기 놀러도 다니고 사위가 아들 노릇 해주는 집도 있더라고요. 남편한테 아들 노릇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적어도 장모님으로서 존경하고 대해주길 바랬거든요. 그러다 이번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엄마의 생신이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뒤 처음 돌아온 엄마의 생신이었기 때문에 언니랑 저는 멋진 곳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아빠의 빈자리가 좀 덜 느껴질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평소라면 예약하기 힘들었을 호텔 레스토랑에 운이 좋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뭐 이렇게 비싼 걸 먹냐면서 저희한테 얼른 취소하라고 하셨지만 언니랑 저는 진작에 이런 곳도 같이 다니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레스토랑에 모여 코스 메뉴를 시키고 와인도 한 병 시켰더니 돈이 제법 나왔습니다. 형부가 내겠다고 하는 걸 제가 내겠다고 우겨서 제가 결제를 했습니다. 사실 언니와 형부는 둘이서 작은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요새 제법 매출이 늘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요새 둘이서 엄마한테 이것저것 선물도 자주 해주고 모시고 식사도 많이 다니고 하더라고요. 저도 자식인데 그렇게 못해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컸기에 이번만큼은 제가 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집에 와서는 돈 벌어서 엉뚱한 데다 쓰고 있다면서 앞으로 처형내일 아니면 자기를 부르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희 엄마랑 뭐 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처형내가 하게 두라고요. 자기는 피 같은 자기 돈 엄한 곳에 쓰기 싫다면서요. 그런데 저희는 맞벌이거든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제가 얼마 전 승진을 하면서 남편보다 수입도 많아졌거든요. 그런데도 돈 쓰는 일만 생기면 마치 제가 자기 돈을 가져다 쓰는 것 마냥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만큼은 도무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당신이 돈을 벌어오면 얼마나 벌어온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고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돈 얘기에 관해서 그런 식으로 되받아친 건 거의 처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이 적잖이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제가 당신이 도대체 한 달에 벌어다 주면 얼마나 벌어다 주는데 그렇게 유세냐고 계속해서 써붙였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더러 그래 네 돈으로 많이 해드려라. 그러다 뒤통수 맞고 도와달라 소리나 하지 마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뭐 저런 자식이 다 있나 싶어서 뒤통수 한 대 후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화를 식히고 있는데 엄마랑 찍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꽃다운 나이에 우리 아빠를 만나서 자기가 낳은 자식들도 아닌 우리를 누구보다 깊은 사랑으로 키워주신 엄마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으니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자식들도 다 컸고 이제 아빠랑 행복하게 노후만 즐기면서 살면 되는 분인데 왜 우리 엄마 인생은 이렇게 슬픈가 싶기도 했고요. 그런 엄마에게 함부로 말하는 저런 인간을 내가 왜 서방이라 생각하고 참고 살아야 하나 생각하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화와 슬픔을 다스릴 수가 없어서 자동차 키만 챙겨서 엄마 집으로 향했어요. 밤 10시가 다 돼서 딸이 집에 오니 엄마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엄마가 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 시간에 여길 왔냐면서 저부터 막 살피는 거예요. 이 큰 집에서 우리 엄마 얼마나 외로울까 싶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저는 엄마에게 그간 남편이 해온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사실 엄마가 제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거나 같이 욕을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다 들으시더니 갑자기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면서 엄마가 생각이 짧았다고 오히려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언니와 저에게 미리 유산을 나눠줬어야 되는데 엄마 때문에 괜히 부부싸움이나 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몇 번이고 저에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행여
본인 때문에 저희 부부가 이혼이라도 하게 될까 안절부절 계속 제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엄마가 제 남편을 만나서 다 사과하고 대신 설명을 하면 되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 누군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저는 엄마한테 엄마, 나 이혼하는 거 하나도 두렵지 않다고 세상 그 누구도 엄마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나를 이렇게 키워줘서 너무 고맙다고 했어요. 그러자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건 당연한 일인데 왜 그런 걸 고마워하냐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엄마랑 저는 결국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집에 오니 남편이 저를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당신이 우리 엄마를 싫어하는 건 확실히 알겠더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자기가 말이 심했으면 미안하지만 엄연히 너를 키워주신 그분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빨리 필요한 법적 절차가 있으면 밟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하지만 당신도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잖아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어떻게 자기랑 저희 엄마랑 같냐는 거예요. 자기는 남편이고 저희 엄마는 그냥 생모 대신 저희를 키워준 사람일 뿐이라면서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작 몇 년 같이 한 당신이 우리 엄마를 그렇게 모욕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금이라도 우리 엄마랑 나한테 진심으로 사과하면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저더러 제정신이냐면서 자기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고. 너 키워준 사람이 너한테 그렇게 말하랬냐면서 너네 계모가 너네 아버지 재산 독차지하려고 진짜 엄마인 척 너를 세뇌한 거라고 말하며 자기가 당장 가서 가만 안 두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형부와 언니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엄마 집에서 나오면서 언니에게도 전화해 그동안 남편이 했던 막말들을 다 전했거든요. 현관을 열자 형부가 대뜸 저희 남편한테 싸가지 없는 자식이 우리 장모님을 그딴 식으로 생각했단 말이냐며 바로 남편을 주먹으로 날렸습니다. 그러자 놀란 언니가 여보 그만하라며 형부를 막아섰어요. 저는 남편에게 우리 이혼하자고 알다시피 당신이나 나나 각자 벌어서 공동으로 생활했고 이 집은 어차피 월세였으니까 나눌 재산도 없으니 그냥 깔끔하게 갈라서 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자기가 말이 심했던 것 같다고 하지만 정말 저를 생각해서 한 말이라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남편이 오로지 엄마가 가진 재산이 탐나서 저와 엄마 사이를 이간질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다행히도 형부랑 언니가 옆에 있어줘서 저는 제 집만 챙겨서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형부는 행여나 처제 쫓아가고 그러면 가만 안 둔다고 엄포를 놨어요. 엄마는 이 모든 일이 자기 때문인 거냐며 다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식 앞에 걸림돌이 된 것 같다며 몇 번이고 미안하다는 엄마를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바로 강남에 있는 유명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이혼을 하고 싶은데 가능하겠냐 물었습니다. 다행히 두 변호사를 만났는데 모두 귀책 사유가 남편한테 있기 때문에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합의 이혼하면 위자료는 안 줘도 되지만 만약에 소송까지 가면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당신한테 위자료 받아낼 거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은 저더러 왜 자기를 못 믿냐며 이제는 감정에 호소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남편을 사랑했다고 해도 남편이 저를 사랑했다고 해도 엄마가 저에게 준 사랑에 비할 수 있겠나요? 그렇게 결국 저와 남편은 합의 이혼을 했고 저는 지금 엄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지금도 가끔 저에게 후회하지 않냐고 물으시지만 제 대답은 한결같아요. 엄마를 만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고 이제 제가 엄마를 지켜드릴 거라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